저런 뚱뚱한 것이 무슨 며느리냐? 밥만 축내는 쓸모없는 녀. 자식도 못 낳고 남편만 죽인 것이 무슨 며느리 노릇을 하나?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난도 아니고 병도 아닙니다. 바로 시집에서 며느리로 살면서 날마다 들어야 하는 구박의 말입니다. 하지만 10년 후 그 며느리는 화려한 가마 5대를 이끌고 금은보화를 가득 실은 채 시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비웃던 시어머니와 마을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말았죠. 오늘은 조선 최고의 부자가 된 며느리 이야기 한판 풀어드리겠습니다. 조선 숙종 연간 전라도 한자락의 달빛고개라 불리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밤이면 달빛이 유난히 환하게 비춰서 붙여진 이름이었지요. 이 마을에 온 동네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며느리가 하나 살고 있었습니다. 박복녀 25살이었어요. 복녀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몸집이었습니다. 다른 여인들보다 키가 한 뼘은 더 컸고 살집도 두둑했지요. 팔뚝은 장작을 패는 사내만큼 굵었고 걸음걸이도 묵직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복녀를 볼 때마다 수군거렸어요. 저 여자 팔뚝 좀 보라고. 얼굴도 평범한데 몸만 저렇게 크니 꼴불견이라고 했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복녀는 과부였습니다. 3년 전 시집을 왔는데 1년도 채 안 되어 남편이 갑자기 병으로 세상을 떠났거든요. 자식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시어머니 심씨의 미움은 날로 깊어만 갔지요. 어느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닭이 울기도 전에 복녀는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어요.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쌀을 7번 씻어 정갈하게 만들고 물의 양도 정확히 맞췄지요. 국은 시래기를 넣어 끓였어요. 시어머니가 시래기국을 좋아하신다는 걸 알았거든요. 된장의 양도 정확히 맞추고 들기름 몇 방울을 떨어뜨렸습니다. 반찬도 6가지를 준비했어요. 하나하나 정성을 다해 담았습니다. 상을 들고 시어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 진지 드십시오. 시어머니 심씨가 눈을 부릅뜨고 상을 내려다보았어요. 국 한 술을 떠서 입에 넣더니 바로 뱉어냈습니다. 퇴, 이게 무슨 맛이냐? 시어머니 무슨? 짜기만 하고 비리기까지 해. 내가 정령 사람이 만든 음식이냐? 박, 시어머니가 상을 엎어버렸어요. 그릇들이 방 안 곳곳으로 튀어나갔습니다. 밥알이 이불 위로 쏟아졌고 국물이 벽에 튀었지요. 시어머니는 복녀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찰싹. 남편도 제대로 못 지키고 자식도 못 낳는 주제에 밥도 이 모양이냐? 복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뺨이 화끈거렸지만 눈물을 보일 수는 없었습니다. 사실 그 음식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복녀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거든요. 바로 절대 미각이었습니다. 어떤 음식이든 한 번 맛만 보면 들어간 재료가 무엇인지, 간이 어떤지, 어떻게 조리했는지 모두 알 수 있었어요. 심지어 재료가 신선한지 상했는지도 혀끝으로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녀가 만드는 음식은 언제나 완벽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미워하는 마음에 트집만 잡았습니다. 복녀는 방바닥에 흩어진 음식들을 치웠어요. 손이 덜덜 떨렸지만 꾹 참았습니다. 점심 무렵이 되자 복녀는 빨랫감을 이고 마을 개울로 향했어요. 개울가에는 벌써 여러 명의 아낙네들이 모여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복녀가 다가가자 아낙네들의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지요. 저기 복녀 온다고, 저 덩치 좀 보라고, 빨래 광주리가 작아 보인다고 했습니다. 남편 죽이고 혼자 사는 주제의 살은 왜 저렇게 쪘냐고, 시어머니가 얼마나 속상하시겠냐고 했어요. 복녀는 못 들은 척하며 개울가 한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빨래를 하나씩 꺼내 물에 담갔어요.
빨래 방망이로 두드리는 소리만 개울가에 울려 퍼졌습니다. 복녀는 빨래 방망이를 더 세게 내리쳤어요. 소리가 커질수록 그들의 목소리가 조금씩 묻혔습니다. 하지만 귀는 다 들리고 있었지요. 빨래를 다 마치고 일어섰을 때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무거운 빨래 광주리를 이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녁이 되자 복녀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뒷문이 조용히 열렸어요. 복녀야. 고개를 들자 친정 어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어머니? 복녀는 달려가 어머니를 껴안았어요.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다 알아. 우리 딸 고생이 많지? 어머니는 복녀의 등을 토닥였어요. 어머니가 복녀의 뺨을 보며 물었습니다. 뺨에는 아직도 손자국이 빨갛게 남아 있었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 시어머니가 뭐라 하든, 너는 어미한테 가장 소중한 자식이야. 하지만 어머니. 저는 아무것도 잘하는 게 없어요. 아니야. 너한테는 특별한 재주가 있잖니. 어머니가 복녀의 이마를 쓰다듬었어요. 내가 만든 음식은 세상 어디에도 없는 맛이야. 그건 하늘이 준 재주란다. 어머니는 품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이건 뭐예요?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주신 거야. 복녀에게 주라고 하셨어. 복녀는 주머니를 열어보았어요. 안에는 은자 5냥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걸 제가 어떻게. 힘들 때 쓰렴. 그리고 복녀야. 절대 포기하지 마라. 언젠가는 내 진가를 알아보는 사람이 나타날 거야.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복녀는 작은 주머니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며칠이 흘렀어요. 어느 날 아침 시어머니가 복녀를 불렀습니다. 복녀야, 오늘 장날이니 장에 다녀와라. 시어머니가 종이 쪽지를 내밀었어요. 여기 적힌 물건들 사오고 하나라도 빠뜨리거나 비싸게 사오면 가만두지 않을 줄 알아. 네, 알겠습니다. 복녀는 바구니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달빛고개 마을에서 장터까지는 2시간 정도 걸렸어요. 산길을 따라 걷고 냇물을 건너야 했습니다. 복녀는 묵묵히 걸었어요. 장터에 도착하니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5일장이라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복녀는 채소 가게, 생선 가게, 두부 가게를 돌아다니며 물건을 샀습니다. 마지막 물건까지 사고 나니 바구니가 가득 찼어요. 집으로 돌아가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잠깐, 누군가 복녀를 불렀어요. 고개를 돌리자 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머리는 새하얗게 새었고 수염도 길게 늘어뜨린 노인이었어요. 낡은 도포를 걸치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형형했습니다. 소인을 부르셨습니까? 복녀가 공손히 물었어요. 노인은 복녀의 얼굴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마치 얼굴 구석구석을 살피는 것 같았어요. 아가씨, 성함이 어찌 되시오? 박복녀라고 합니다. 복녀 좋은 이름이로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는 천하를 떠도는 관상쟁이일 뿐이요. 노인은 다시 복녀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이번에는 더 자세히, 더 오래 바라보았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인가? 무슨 말씀이신지. 아가씨의 이마를 보시오. 이마가 넓고 높으니 이는 지혜를 담은 그릇이로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뭐야, 관상 보는 거야. 저 뚱뚱한 과부 관상을 보네. 사람들이 킥킥거리며 구경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아가씨의 입을 보시오.
입술이 두툼하니 복록이 가득하고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으니 재물을 모을 상이로다. 한 사내가 크게 웃었습니다. 하하, 관상쟁이 양반. 농담이 심하시오. 저 여자가 재물을 모은다고요? 저 건 과부인데다 시댁에서 구박받기로 소문난 며느리인데 무슨 재물이요?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하지만 노인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든 상관없소. 내가 본 바로는 이 아가씨는 10년 안에 조선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하나가 될 것이오. 노인장,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복녀가 깜짝 놀라 물었어요. 아가씨에게는 특별한 재주가 있지 않소. 노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복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혀로 모든 맛을 구분할 수 있는 재주 말이오. 복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한 적이 없는 비밀이었거든요. 노인장께서는 어찌? 관상을 보면 사람의 재주도 보이는 법이오. 아가씨의 혀는 하늘이 내린 보물이로다. 노인은 목소리를 낮췄어요. 그 재주로 아가씨는 조선 팔도에 이름을 떨칠 것이오. 명나라와 외국 상인들도 아가씨를 찾아올 것이오. 정말 그런 날이 올까요? 복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틀림없소. 하지만 그 전에 큰 시련 3가지를 겪어야 하오. 노인이 손가락 하나를 펼쳤어요. 첫 번째 시련은 가까운 사람의 배신이요. 아가씨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 아가씨를 배신할 것이요. 그것도 돈 때문에 말이요. 노인이 두 번째 손가락을 펼쳤습니다. 두 번째 시련은 억울한 누명이로다. 아가씨가 하지도 않은 일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것이요. 하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니 두려워하지 마시오. 노인이 세 번째 손가락을 펼쳤어요. 세 번째는 큰 결단의 순간이로다. 아가씨는 익숙한 것을 버리고 낯선 곳으로 가야 하오. 그것이 두려울 것이나 그 길만이 아가씨를 큰 부자로 만들 것이오. 기억하시오. 사람들이 아가씨를 비웃고 손가락질해도 아가씨 안에는 진주가 숨어 있어. 언젠가 그 진주가 빛을 발할 날이 올 것이오. 복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을 인정해 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복녀를 불렀어요. 복녀야. 사촌 언니 김순녀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순녀는 복녀보다 5살이었어요.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날씬해서 마을에서 미인으로 소문났었지만 집안이 가난해서 아직 시집을 못 갔습니다. 언니, 복녀는 반가워서 손을 흔들었어요. 순녀는 복녀에게 다가와 팔짱을 꼈습니다. 복녀야, 장 보러 왔구나? 그때 관상쟁이 노인이 순녀를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아가씨, 저 처자를 조심하시오. 노인이 순녀를 가리켰습니다. 네. 저 사람은 제 사촌 언니인데요. 그렇기에 더 조심해야 하오. 저 처자의 눈을 보시오.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어. 저것은 탐욕의 눈이로다. 특히 돈과 관련해서 이 처자는 복녀 아가씨를 배신할 것이오. 조심하시오. 허튼 소리 마세요. 복녀는 내 동생 같은 존재예요. 순녀가 소리쳤어요. 언니, 괜찮아요. 저희 언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복녀가 순녀를 진정시켰습니다. 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사라졌어요. 그날 밤 복녀는 관상쟁이 노인의 말을 되새기며 잠들었습니다. 3번의 시련, 정말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 복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시련들이 생각보다 빨리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요. 관상쟁이 노인을 만난 후 한 달이 흘렀습니다. 복녀는 여전히 시댁에서 구박받으며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복녀의 마음속에는 작은 희망이 싹 트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말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어느 날 저녁 복녀는 부엌에서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노인께서 말씀하신 제주, 내 절대 미각으로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때 문득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떡을 만들어 파는 것이었어요. 복녀는 떡 만드는 솜씨가 남달랐습니다. 쌀의 상태를 맛으로 정확히 알 수 있었고, 물의 양도 완벽하게 맞출 수 있었거든요. 복녀는 그날부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새벽 일찍 일어나 시어머니 몰래 떡을 만들었습니다. 첫날은 송편 20개를 만들어 장터에 내다 팔았는데 순식간에 다 팔렸어요. 복녀의 떡은 맛이 남달랐거든요. 떡을 산 사람들이 한 입 베어 물자마자 감탄했습니다. 석 달 동안 복녀는 열심히 떡을 만들어 팔았어요. 잠은 줄이고 몸은 힘들었지만 복녀는 행복했습니다. 처음으로 자기 힘으로 돈을 버는 기쁨을 느꼈거든요. 석 달 만에 모은 돈은 은자 15냥이었어요. 복녀는 그 돈을 1000조각에 싸서 방바닥 밑에 숨겨두었습니다. 밤마다 그 돈을 꺼내보며 미소를 지었지요. 그때 복녀는 몰랐습니다. 첫 번째 시련이 코앞에 다가온 것을요. 어느 날 사촌 언니 순녀가 복녀를 찾아왔어요. 순녀는 평소와 다르게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두 사람은 뒷동산에 올라가 이야기를 나눴어요. 순녀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먹고 살기 힘들다고. 아버지가 병이 나셨는데 약값이 없다고 했어요. 복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잘해준 언니였거든요. 복녀는 고민 끝에 입을 열었어요. 사실 자기가 몰래 떡을 팔아서 돈을 모았다고. 그 돈이 은자 15냥 있다고 말했습니다. 순녀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리고는 복녀에게 제안했습니다. 복녀야, 그 돈으로 큰 장사를 해보지 않을래? 내가 한양에 아는 상인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물건을 떼다가 팔면 큰 돈을 벌 수 있어. 정말요, 언니? 응, 은자 15냥을 맡기면 한 달 안에 30냥으로 만들어줄게. 나만 믿어. 복녀는 망설였어요. 하지만 순녀는 계속 설득했습니다. 복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관상쟁이 노인의 경고가 떠올랐지만 언니를 의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복녀는 방바닥 밑에 숨겨둔 돈을 꺼냈어요. 석 달 동안 잠도 안 자고 모은 은자 15냥이었습니다. 순녀를 만나 그 돈을 건넸어요. 순녀는 환하게 웃으며 받았습니다. 한 달만 기다려. 꼭 2배로 만들어줄게. 복녀는 믿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순녀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2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복녀는 순녀네 집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웃 사람에게 물으니 보름 전에 이사를 갔다고,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어요. 복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석 달 동안 모은 돈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복녀는 집으로 돌아와 방에 들어가 이불을 뒤집었었어요. 소리내어 울지도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들으면 또 맞을 테니까요. 며칠 후 더 큰 일이 벌어졌어요. 시어머니가 복녀 방을 뒤지다가 방바닥 밑에 숨겨둔 1000조각을 발견한 것입니다. 돈은 없었지만 1000조각에는 복녀가 써둔 글씨가 있었어요. 석 달간 번 돈 은자 15냥. 시어머니가 그 글씨를 보고는 복녀를 불렀습니다. 아니, 소리를 질렀어요. 복녀가 시댁 몰래 장사를 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복녀를 마당으로 끌고 나와 회초리로 때리기 시작했어요. 며느리 주제에 감히 시어머니 몰래 돈을 벌었어? 시어머니, 저는
그 돈은 다 어디 갔어? 복녀는 사촌 언니한테 속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믿지 않았어요. 회초리질은 계속되었습니다. 복녀의 등과 다리에 붉은 자국이 생겼어요. 마을 사람들이 소문을 들고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저 뚱뚱한 며느리가 시어머니 몰래 장사를 했다더라. 효도는커녕 도둑질이나 하고 다니는 며느리라고 수군거렸어요. 복녀는 입술을 깨물며 참았습니다. 해명해봤자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을 알았거든요. 그날 밤 복녀는 온몸이 쑤셨어요. 하지만 더 아픈 것은 마음이었습니다. 복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나는 정말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그때 친정 어머니가 주신 말이 떠올랐습니다. 언젠가는 내 재주가 빛을 볼 날이 올 거야. 복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아니야. 여기서 포기하면 안 돼. 노인께서 말씀하신 3번의 시련. 첫 번째는 격서. 이겨내면 반드시 잘 살 수 있을 거야. 복녀는 결심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요. 관상쟁이 노인의 말이 다시 떠올랐어요. 3번째 시련은 큰 결단에 순간이로다. 익숙한 것을 버리고 낯선 곳으로 가야 하오. 복녀는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한양으로 가야겠어. 이곳에서는 평생 뚱뚱한 과부 며느리로만 살게 될 거야. 하지만 한양에 가면 새로 시작할 수 있을 거야. 복녀는 그날 밤 몰래 짐을 쌌어요. 가진 것이라곤 옷 몇 벌과 친정 어머니가 주신 은자 5냥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이 밝기 전 복녀는 조용히 집을 나섰어요. 시어머니도 마을 사람들도 모두 잠들어 있을 때였습니다. 복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었어요. 달빛 고개를 넘어 냇물을 건너 산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해가 뜨자 마을이 점점 멀어졌어요. 복녀는 멈춰 서서 마지막으로 마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작게 속삭였어요. 잘 있어, 나는. 다시 돌아올 거야. 그때는 절대 지금의 내가 아닐 거야. 복녀는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한양을 향해서, 새로운 삶을 향해서, 한양까지는 보름이 걸렸어요. 복녀는 걸어서 때로는 짐을 싣는 마차에 얻어타며 천천히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밤에는 주막에서 잠을 청했고, 돈이 아까울 때는 처마 밑에서 몸을 누이기도 했어요. 가진 은자 5냥이 하나씩 줄어들었습니다. 한양에 도착했을 때는 은자 2냥밖에 남지 않았어요. 복녀가 처음 본 한양은 상상 이상으로 컸습니다. 높은 성벽 안으로 들어서니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길거리에는 온갖 물건을 파는 상인들이 늘어서 있었고 기와집들이 빼곡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복녀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달빛고개 마을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거든요. 복녀는 종로 거리를 따라 걸으며 일자리를 구했어요. 주막마다 들어가 물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며칠을 헤매던 끝에 한 큰 상인 집 대문 앞에 서게 되었어요. 대문에는 김대감댁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마침 대문 앞에 방이 붙어 있었어요. 부엌일 할 사람을 구한다는 글귀였지요. 복녀는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관리인으로 보이는 사내가 나와 복녀를 위아래로 훑어 물었어요. 어디서 왔소? 왔소? 전라도에서 왔습니다. 시골 출신이 한양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소? 음식 만드는 일이라며 자신 있습니다. 사내는 반신반의하며 복녀를 부엌으로 안내했어요. 일주일 동안 시험 삼아 일해보시오. 제대로 못하면 쫓아낼 테니 그리 아시오. 네, 알겠습니다. 첫날부터 일은 고됐어요. 다른 하녀들은 복녀를 시골뜨기라며 무시했고 힘든 일은 모두 복녀에게 떠넘겼습니다. 복녀는 묵묵히 일했어요. 사흘째 되던 날 다른 하녀들이 만든 음식이 김대감 상에 올랐어요.
김대감이 국을 한술 뜨더니 인상을 찌푸리며 상을 밀쳤습니다. 관리인이 부엌으로 달려와 소리를 질렀어요. 복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맛을 봤을 때 이미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을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내가 고칠 수도 있었다는 거냐? 복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저녁 관리인은 복녀에게 저녁 식사를 만들어 보라고 했습니다. 복녀는 부엌으로 들어가 정성껏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절대 미각을 활용해 간을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김대감이 국 한 술을 떴어요. 그러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김대감의 표정이 환해졌지요. 오늘 음식은 누가 만들었느냐? 새로 온 복녀라는 여자가 만들었습니다. 당장 그 여자를 불러오너라. 복녀가 김대감 앞에 섰어요. 어디서 이런 솜씨를 배웠소? 이렇게 맛있는 음식은 처음이오. 특별히 배운 건 없습니다. 그저 맛을 보면 무엇이 필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날부터 복녀의 위치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김대감이 복녀를 정식 부엌 하녀로 받아들였어요. 한 달이 지나 복녀는 작은 방 하나를 배정받았고 월급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2달이 흘렀어요. 복녀는 김대감 댁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복녀의 월급도 조금씩 올랐지요. 복녀는 그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았어요. 하지만 복녀를 시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선임하녀 말순이는 복녀를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어느 날 김대감이 귀하게 여기던 백년묵은 산삼이 사라졌습니다. 김대감이 발칵 뒤집혔지요. 당장 찾아라. 누가 가져갔는지 찾아내라. 그때 말순이가 나섰어요. 대감마님, 혹시 복녀를 살펴보시는 게 어떨까요? 요새 복녀가 귀한 약재들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더이다. 김대감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복녀를 불러오너라. 복녀가 떨리는 마음으로 김대감 앞에 섰습니다. 복녀, 내가 산삼을 가져갔느냐? 아닙니다. 대감마니, 저는 산삼을 본 적도 없습니다. 관리인과 말순이가 복녀의 방을 조사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말순이가 복녀의 이불 속에서 산삼 한 뿌리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김대감이 소리쳤어요. 저는 정말 모릅니다. 복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다른 하녀들이 수군거렸어요. 역시 시골 촌녀는 믿을 수 없다고 도둑질하려고 한양에 온 거라고 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나섰어요. 김대감 내 쌀가게를 관리하는 강진수였습니다. 대감마님,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복녀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이 산삼은 어떻게 설명할 거냐? 진수는 산삼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어요. 대감마님, 이 산삼 냄새를 한번 맡아보십시오. 김대감이 산삼을 코에 가져다 댔습니다. 이상한 냄새가 나는구나. 복녀, 이 산삼 맛을 한번 봐줄 수 있겠소? 복녀는 떨리는 손으로 산삼을 받아들었어요. 작은 조각을 떼어 입에 넣었습니다. 혀끝에서 느껴지는 맛을 집중해서 느꼈어요. 그러다 복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진짜. 백년 묵은 산삼이 아닙니다. 이 산삼은 겉만 백년 묵은 것처럼 꾸며놓은 가짜입니다. 뭐라고? 진짜 백년삼은 단맛과 쓴맛이 조화롭게 느껴지는데 이건 억지로 쓴맛만 강하게 만들었어요. 진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생각엔 누군가 진짜 산삼을 훔치고 복녀한테 누명을 씌우려고 가짜를 넣어둔 것 같습니다. 말순이, 혹시 내가 복녀 방에 이걸 넣지 않았소? 아,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내가 제일 먼저 찾았소? 말문이 막혔습니다. 말순이 방을 조사해라. 김대감이 명했어요. 관리인이 말순이 방에서 돌아왔을 때 손에는 진짜 100년 묵은 산삼이 들려 있었습니다. 말순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지요. 대감마님, 용서해 주십시오. 말순이는 그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김대감이 복녀에게 다가왔어요. 복녀, 정말 미안하구나. 의심해서 죄송하오. 그날 밤 복녀는 방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두 번째 시련이었습니다. 관상쟁이 노인이 말했던 억울한 누명. 그것을 겪었고 또 이겨냈어요. 진수 덕분이었습니다. 복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두 번의 시련을 이겨냈어. 이제 앞으로 나아갈 일만 남았어. 다음 날 김대감이 복녀를 불렀습니다. 복녀, 내 절대 미각은 정말 대단하구나. 사실 내게 부탁이 하나 있다. 네, 말씀하십시오. 내 재주로 내 가게를 차려보는 게 어떻겠느냐? 내가 도와주마. 복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김대감의 제안을 받은 복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자기 가게를 가질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김대감은 복녀에게 은자 50냥을 건넸어요. 이 돈으로 작은 가게를 하나 얻고 재료도 사고 그릇도 장만해라. 종로 뒷골목에 좋은 자리가 하나 비었다고 하더구나. 대감마님, 이렇게 큰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은혜고 뭐고 없다. 내 실력이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어. 그리고 이건 빌려주는 게 아니라 주는 거니 부담 갖지 마라. 복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칠 후 복녀는 종로 뒷골목에 작은 가게를 얻었어요. 가게는 좁았지만 깨끗했습니다. 복녀는 그 가게를 정성껏 닦고 정리했어요. 간판도 직접 만들었습니다. 복녀국밥 복녀는 돼지국밥을 팔기로 결심했어요. 서민들이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거든요. 하지만 복녀의 돼지국밥은 달랐습니다. 절대 미각을 활용해 최고의 맛을 만들어낼 수 있었어요. 먼저 돼지뼈를 골랐습니다. 시장에 나온 뼈들을 하나하나 맛보며 가장 신선한 것을 골랐어요. 뼈를 끓이는 시간도 정확히 맞췄습니다. 너무 짧으면 맛이 덜하고 너무 길면 텁텁해지거든요. 복녀는 혀로 국물을 맛보며 정확한 시간을 찾아냈어요. 12시진 정확히 24시간이었습니다. 양념도 특별했어요. 된장, 고추장, 새우젓, 마늘, 생강. 각각의 비율을 완벽하게 맞췄습니다. 개업 첫날 손님은 단 3명이었어요. 하지만 그 3명이 국밥을 한술 뜨자마자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무슨 맛이야? 지금까지 먹어본 국밥 중에 제일 맛있는데? 아주머니, 여기 뭘 넣으신 거예요? 국물이 정말 깊고 진해요. 복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특별한 건 없고 그저 정성껏 끓였을 뿐입니다. 그 3명이 다음날 친구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 친구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복녀국밥 앞에는 아침부터 줄이 서기 시작했어요. 2달이 지나자 종로에서 가장 유명한 국밥집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복녀국밥을 먹기 위해 새벽부터 기다렸어요. 복녀는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국물을 끓이고 재료를 준비하고 손님을 맞았어요. 밤 10시가 되어서야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어요. 매일 쌓여가는 돈을 보며 복녀는 감격했습니다. 3달 만에 모은 돈이 은자 100냥이 넘었어요. 사촌 언니한테 빼앗긴 돈의 7배였습니다. 그때 강진수가 찾아왔어요. 진수는 김대감네 일을 그만두고 복녀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복녀 씨,
혼자서 이 일을 다 하면 몸이 상합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소. 진수 씨, 고맙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가게를 운영했어요. 진수가 재료를 사오고 손님을 맞으면 복녀는 요리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가게는 더욱 번창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나인이 급하게 가게로 달려왔어요. 복녀 아가씨, 큰일입니다. 영의정 대감댁에서 아가씨를 찾으십니다. 영의정 대감댁에서요? 복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영의정이라면 조선에서 가장 높은 벼슬 중 하나였거든요. 영의정 부인마님께서 몇 달째 병이 나셨는데 아무리 좋은 의원들이 와도 낫지 않으신답니다. 그래서 복녀 아가씨의 절대 미각으로 혹시 원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십니다. 복녀는 서둘러 영의정 대감댁으로 향했어요. 큰 기와집에 도착하니 하인들이 복녀를 안내했습니다. 안채로 들어가니 침상에 누워 계신 부인이 보였어요. 얼굴이 창백하고 기운이 없어 보였습니다. 영의정이 복녀를 맞았어요. 복녀라 하였느냐? 내 부인이 몇 달째 이러고 계시오. 온갖 명의들이 다 와봤지만 원인을 찾지 못하였소. 부인마님께서 무엇을 드셨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복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인이 부인께 드린 음식들을 가져왔어요. 소고기죽, 소고기국, 소갈비탕, 모두 귀한 소고기로 만든 음식들이었습니다. 의원들이 기운을 차리시려면 소고기를 드셔야 한다고 했소. 영의정이 말했어요. 복녀는 소고기죽을 한술 떠서 맛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눈썹을 찌푸렸어요. 대감마님, 혹시 부인마님께서 이 음식을 드신 후에 더 안 좋아지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소. 이상하게도 소고기를 드실 때마다 얼굴이 더 창백해지시고 배가 아프다 하시오. 복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감마님, 부인마님께서는 소고기를 드시면 안 됩니다. 뭐라고? 소고기는 기운을 북돋우는 귀한 음식인데 옆에 있던 의원이 반박했어요. 소고기가 귀하고 좋은 음식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몸에 맞는 음식이 다릅니다. 복녀가 차분히 설명했어요. 제 혀로 이 국물을 맛보니 부인마님의 몸이 소고기를 거부하는 기운이 느껴집니다. 마치 독처럼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영의정이 놀라 물었어요. 그럼 무엇을 드셔야 하오? 소고기 대신 닭고기를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재는 인삼 대신 황기를, 당귀 대신 천궁을 쓰시면 됩니다. 복녀는 정성껏 닭고기죽을 끓였어요. 닭을 푹 고아 국물을 낸 후 황기와 천궁을 조금 넣었습니다. 쌀은 부드럽게 갈아서 소화가 잘 되도록 했어요. 부인께 드렸더니 한 술, 두 술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이 죽은 속이 편하구나. 부인께서 처음으로 웃으셨어요. 사흘 동안 복녀가 만든 죽을 드시자 부인의 얼굴에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침상에서 일어나 걸으실 수 있었어요. 영의정은 크게 감격했습니다. 복녀, 내가 내 부인을 살렸구나.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말하라. 대감마님, 저는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니다. 이건 조선 최초로 사람마다 몸에 맞지 않는 음식이 있다는 것을 밝혀낸 것이야. 대단한 발견이오. 영의정은 이정은 복녀에게 큰 상을 내렸어요. 금 100냥과 함께 종로 대로변에 큰 가게를 차릴 수 있는 특별 허가증을 주었습니다. 게다가 3년간 세금을 면제해 준다는 약속도 했어요. 그리고 내가 임금님께 아뢰어 내 이름을 널리 알리겠다.
조선 팔도 사람들이 복려국밥을 알게 될 것이야. 복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절을 올렸습니다. 그날 밤 복녀는 진수와 함께 달빛 아래 앉아 있었어요. 진수 씨, 꿈만 같아요. 제가 영의정 부인마님을 치료하다니. 복녀 씨의 실력이니까요. 이제 정말 큰 부자가 되실 것 같습니다. 진수가 미소 지었어요. 진수 씨, 저 혼자서는 할 수 없어요. 진수 씨가 옆에 있어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복녀가 수줍게 말했습니다. 저와 함께 가게를 키워나가 주시겠어요? 평생. 진수는 복녀의 손을 꼭 잡았어요. 물론입니다. 저도 복녀 씨 곁에 평생 있고 싶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달빛이 두 사람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영의정의 추천으로 복려국밥은 조선 팔도에 소문이 났습니다. 종로 대로변에 큰 가게를 새로 차렸어요. 가게는 이전보다 5배나 컸습니다. 복녀는 진수와 함께 새 가게를 꾸몄어요. 깨끗한 상들을 놓고 그릇도 새로 장만했습니다. 개업한 첫날부터 손님들이 몰려들었어요. 영의정 부인을 치료한 여인이 만든 국밥이라는 소문이 퍼졌거든요. 한 달 만에 복녀는 하인을 5명 고용했습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손님이 많았어요. 복녀는 직접 국물을 끓이고 간을 맞췄습니다. 하인들은 재료를 준비하고 손님을 맞았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명나라에서 온 사신들이 복려국밥을 찾아왔어요. 이것이 소문으로 듣던 복려국밥이요? 국밥을 한술 뜨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런 깊은 맛은 명나라에도 없어. 정말 대단하오. 사신들은 복녀에게 많은 돈을 주고 국밥을 샀어요. 소문은 외국에까지 퍼졌습니다. 외국 상인들도 조선에 오면 반드시 복려국밥을 먹고 갔어요. 이 국밥의 비법을 알려주시오. 은자 1000냥을 드리겠소. 한 외국 상인이 제안했지만 복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비법은 없습니다. 그저 정성껏 만들 뿐입니다. 1년이 지났어요. 복녀의 하루 매출은 은자 50냥을 넘었습니다. 한 달이면 1,500냥, 1년이면 18,000냥이라는 엄청난 돈이었어요. 2년이 지나자 복녀는 가게를 하나 더 냈습니다. 남대문 근처에도 복려국밥이 생긴 것이에요. 3년이 지나자 한양에만 5개의 복려국밥 가게가 생겼습니다. 복녀는 직접 모든 가게를 돌아다니며 국물 맛을 확인했어요. 이 가게 국물은 조금 싱거우니 소금을 한 숟가락 더 넣으세요. 저 가게 국물은 너무 진하니 물을 조금 더 부으세요. 절대 미각으로 모든 가게의 맛을 똑같이 유지했습니다. 5년이 지났어요. 복녀와 진수는 혼례를 올렸습니다. 소박하지만 따뜻한 혼례였어요. 김대감도 참석했고 영의정도 축하 선물을 보내왔습니다. 복녀는 행복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 수 있었거든요. 7년이 지나자 복려국밥은 조선 최고의 식당이 되었습니다. 임금님께서도 복려국밥을 드셨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실제로 궁궐에서 복녀를 불러 국밥을 만들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임금님께서 한술 드시고는 크게 칭찬하셨어요. 이런 맛은 처음이로다. 복녀는 진정 조선의 보물이로구나. 10년이 흘렀습니다. 복녀는 어느새 35살이 되어 있었어요. 한양의 복려국밥 가게가 10개나 생겼습니다. 다른 도시에도 가게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복녀가 모은 재산은 금자 5,000냥이 넘었습니다. 조선에서 손꼽히는 부자가 된 것이에요. 복녀는 큰 기와집에서 살았습니다. 하인만 20명이나 넘었어요. 비단옷을 입고 금비녀를 꽂고 가마를 타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복녀는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 가게에 나가 국물을 끓였습니다. 손님들에게도 친절했어요. 아주머니, 오늘도 맛있게 먹었어요. 고맙습니다. 또 오세요. 복녀는 늘 미소로 손님을 맞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복녀는 진수와 함께 마루에 앉아 있었어요. 여보, 10년이 흘렀네요. 그러게요. 정말 빨랐습니다. 관상쟁이 노인 말씀이 다 맞았어요. 10년 안에 조선 최고 부자가 된다고 하셨는데, 복녀가 먼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여보, 이제 고향에 가보고 싶어요. 고향이요. 네. 시어머니께도, 마을 사람들에게도 제가 잘 살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복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저를 무시하고 놀렸던 사람들에게 겉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싶어요. 진수가 복녀의 손을 잡았어요. 그럼 가십시다. 당신이 이룬 것들을 모두 보여주십시오. 복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복녀는 고향 방문 준비를 시작했어요. 보름 후 복녀는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어요. 화려한 가마 5대가 복녀를 태우고 갔습니다. 앞뒤로 하인들이 수십 명 따라갔어요. 수레에는 금은 보화가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비단, 은자, 금덩이, 귀한 약재들. 복녀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고향으로 향했어요. 달빛고개 마을에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복녀가 돌아온다더라. 한양에서 큰 부자가 되어 돌아온다더라. 마을 사람들은 반신반의했어요. 10년 전 도망치듯 떠났던 그 뚱뚱한 과부 며느리가 부자라니 믿기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며칠 후 정말로 화려한 가마 행렬이 마을 입구에 나타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저게 정말 복녀냐? 가마가 5대나 된다. 가마에서 내린 여인은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금비녀를 꽂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예전의 복녀였지만 풍채와 옷차림은 완전히 달랐어요. 복녀는 당당하게 마을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옆에는 진수가 함께 걸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정말 복녀가 맞구나. 저런 화려한 옷이라니. 대체 얼마나 부자가 된 거야? 그때 예전의 복녀를 가장 심하게 놀렸던 총각 두식이가 다가왔어요. 복녀 아가씨. 정말 오랜만입니다. 두식이는 허리를 90도로 굽혀 절했습니다. 그때 제가 정말 죄송했습니다. 눈이 어두워서 아가씨의 진가를 몰랐습니다. 복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두식이 오랜만이구나. 잘 지냈니? 복녀를 보며 비웃었던 아낙네들도 부랴부랴 다가왔습니다. 복녀 언니, 저희가 그때 정말 잘못했어요. 언니, 같은 분과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 심지어 복녀를 돈을 훔쳐 달아났던 사촌 언니 순녀까지 나타났어요. 순녀는 무릎을 꿇고 땅에 이마를 찧었습니다. 복녀야, 용서해줘. 언니가 정말 잘못했어. 그때 돈에 눈이 멀어서. 순녀는 눈물을 흘리며 빌었어요. 복녀는 순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한때는 정말 미웠어요. 3달 동안 모은 돈을 가지고 도망쳤을 때 얼마나 원망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복녀는 순녀를 일으켜 세웠어요. 언니, 일어나세요. 이미 지난 일이에요. 복녀야, 그 일이 있었기에 제가 한양에 갈 수 있었어요. 어쩌면 언니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는지도 몰라요. 복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순녀는 더 큰 소리로 울었어요. 복녀는 마을 사람들을 모두 모았습니다.
마을 한가운데 서서 말했어요. 여러분, 1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조용히 복녀를 바라보았어요. 10년 전 여러분은 저를 뚱뚱한 과부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저를 보며 비웃었고 제 부모님까지 업신여겼습니다. 복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매일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왜 사람들은 나를 이해해주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있다는 것을요. 복녀는 마을 사람들을 하나하나 바라보았어요. 여러분이 저를 비웃을 때 저는 포기하지 않고 제 재주를 갈고 닦았습니다. 그 결과 지금 조선에서 가장 유명한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녀는 수레에 실린 재물을 가리켰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제 노력으로 이룬 것입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능력으로 얻은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때 복녀의 시어머니 심씨가 나타났습니다. 심씨는 10년 사이 많이 늙어 있었어요. 허리도 굽고 머리도 새하얗게 새었습니다. 복녀야. 심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어요. 복녀는 시어머니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심씨는 복녀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복녀야, 이 못난 시어머니를 용서해다오. 내가 눈이 멀어서 진주를 돌멩이로 봤구나. 심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매일 너를 때리고 구박하고 못 살게 굴었지. 하지만 너는 한 번도 대들지 않고 참았어. 그런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될 줄 몰랐구나. 복녀는 시어머니를 일으켜 세웠어요. 시어머니, 일어나세요. 이미 다 지난 일입니다. 복녀야, 시어머니께서도 힘드셨던 거 알아요? 남편 잃고 며느리마저 마음에 안 들고 저도 이제 이해합니다. 복녀는 시어머니를 껴안았어요. 심씨는 복녀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복녀는 마을 사람들에게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수레에 실어온 쌀과 고기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모두가 배불리 먹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마을 이장이 복녀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복녀 아가씨, 사실 저희 마을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올해 가뭄이 심해서 농사를 망쳤습니다. 게다가 관가에 바칠 세금도 없어서 마을 사람들이 모두 굶주리고 있습니다. 이장은 한숨을 쉬었어요. 이대로 가면 마을 사람 절반이 굶어 죽을지도 모릅니다. 복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 얼굴이 모두 어두웠구나. 복녀는 진수를 바라보았어요. 진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장님, 걱정하지 마세요. 복녀가 말했어요. 제가 마을을 돕겠습니다. 세금은 제가 대신 내드리고 쌀도 넉넉히 드리겠습니다. 정말입니까? 이장의 눈이 커졌어요. 복녀는 수레에서 금덩이 10개를 꺼냈습니다. 이것으로 마을 세금을 내고 남은 돈으로 쌀을 사십시오. 그리고 이 쌀은 마을 사람들께 나눠주세요. 복녀는 쌀이 가득 담긴 가마니 20개를 가리켰어요. 마을 사람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복녀 아가씨, 정말 고맙습니다. 아가씨가 아니었다면 우리 모두 굶어 죽을 뻔했어요.
사람들은 복녀 앞에 무릎을 꿇고 절했어요. 복녀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세요. 저도 이 마을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고향을 돕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날 밤 마을은 축제 분위기였어요. 사람들은 복녀를 칭송했습니다. 복녀는 마루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았어요. 옆에 진수가 앉았습니다. 여보, 10년이 흘렀네요. 아니요. 전혀 후회 안 해요. 복녀는 미소 지었어요. 돈보다 더 소중한 게 있다는 걸 오늘 깨달았어요. 사람들의 진심 어린 감사와 미소요.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진수가 복녀의 손을 잡았어요. 10년 전 관상쟁이 노인께서 말씀하셨죠? 저는 흙 속에 묻힌 진주 같은 사람이라고. 이제야 그 말의 의미를 알 것 같아요. 복녀는 별이 총총한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진주는 처음부터 빛나지 않아요. 조개 속에 숨어서 오랜 시간 갈고 닦아야 빛이 나죠. 저도 그랬어요. 다음 날 아침 복녀는 마을을 떠나기 전 시어머니를 찾아갔어요. 시어머니, 저 이제 한양으로 돌아가야 해요. 그래, 알고 있다. 복녀야, 심씨가 복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너는 정말 효녀야. 나 같은 못된 시어머니를 용서해주고 마을까지 구해줬으니 내가 전생에 무슨 복을 지었길래 너 같은 며느리를 뒀을까. 시어머니, 건강하세요. 자주 찾아뵐게요. 복녀는 시어머니를 꼭 안았어요. 복녀가 가마에 오르자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배웅했습니다. 복녀 아가씨, 안녕히 가세요. 또 오세요. 고맙습니다. 복녀는 가마 안에서 손을 흔들었어요. 가마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복녀는 창밖으로 마을을 바라보았어요. 10년 전 이곳을 떠날 때는 눈물로 가득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미소를 지으며 떠날 수 있었어요. 복녀는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잘 있, 나의 고향, 나를 키워준 곳, 나를 단련시켜준 곳. 가마는 한양을 향해 천천히 나아갔습니다. 한양으로 돌아온 복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매일 아침 가게에 나가 국물을 끓였고 손님들을 맞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복녀는 자신이 누구인지 확실히 알고 있었거든요. 더 이상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지 않았어요. 어느 날, 한 젊은 여인이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여인은 덩치가 크고 뚱뚱했어요. 고개를 숙인 채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복녀는 그 여인을 보자마자 10년 전의 자신이 떠올랐어요. 어서 오세요. 편히 앉으세요. 복녀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여인은 놀란 듯 복녀를 바라보았어요. 보통 사람들은 자기를 보면 힐끗힐끗 쳐다보거나 비웃었는데 이 주인은 달랐거든요. 여인이 국밥을 다 먹고 일어서려 할 때 복녀가 다가갔습니다. 아가씨. 네, 아가씨는 아름다운 분이에요. 복녀가 말했어요. 여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요? 저는 뚱뚱하고 못생겼는데. 아니에요. 아가씨가 국밥을 드시는 모습을 봤는데 정말 정갈하고 예쁘더라고요. 겉모습이 전부가 아니에요. 복녀는 여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자신을 믿으세요. 아가씨 안에는 반드시 빛나는 무언가가 있을 거예요. 여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을 아름답다고 말해줬거든요. 고맙습니다. 여인은 눈물을 훔치며 가게를 나갔어요. 하지만 그 여인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복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관상쟁이 노인께서 저에게 해주셨던 그 한마디, 흙 속에 묻힌 진주 같은 상이라는 그 말이 제 인생을 바꿨어. 이제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 저녁이 되어 가게 문을 닫았어요. 진수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길, 복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여보, 저 별들 보이세요? 네, 정말 아름답습니다. 10년 전에도 저 별들이 있었을 텐데, 그때는 볼 여유가 없었어요. 너무 힘들어서요. 복녀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볼 수 있어요.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말이에요. 진수가 복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당신이 이뤄낸 거예요. 스스로의 힘으로요. 복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 혼자서는 할 수 없었어요. 친정어머니, 관상쟁이 노인 김대감, 영의정, 그리고 당신. 모두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어요. 복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특히 따뜻한 말 한마디의 힘이요. 노인께서 저를 진주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그게 제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그 여인에게도 똑같이 해주신 거군요. 내 세상에서 가장 아픈 것이 뭔지 아세요? 복녀가 물었습니다. 무엇인가요? 사람의 혀끝에서 나오는 독 같은 말이에요. 뚱뚱하다, 못생겼다, 쓸모없다. 그런 말들이요. 복녀는 먼 곳을 바라보았어요.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것도 사람의 말이에요. 당신은 소중해요. 당신은 할 수 있어요. 당신은 아름다워요. 그런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진수는 복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저, 복녀는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저는 그저 흙 속에 있던 진주였을 뿐이에요. 누군가 저를 발견해주고, 닦아주고, 빛을 볼 수 있게 도와준 거예요. 이제 당신도 다른 사람들의 빛이 되어주고 있잖아요. 그게 제 꿈이에요. 저처럼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요. 복녀는 진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겉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빛나는 재주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요. 두 사람은 집으로 향하며 천천히 걸었어요. 별빛이 두 사람의 길을 밝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복녀는 마음속으로 감사했어요. 자신을 업신여겼던 사람들에게도, 도와주었던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이 모든 시련을 주신 하늘에게도요. 그 모든 것이 있었기에 지금의 복녀가 있었으니까요. 이야기를 마치며 밤님들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 삶이 힘들고 주변의 눈길이 차갑다 해도 복녀의 이야기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겉모습이 전부가 아닙니다. 당신 안에도 반드시 빛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댓글로 나눠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